안녕하세요. 존버와 존 버나드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특히나 코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뭐 에코프로는 뭐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 종합도 오늘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생지수는 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에서 지금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내 2회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요. 그래서 뭐 7월에는 거의 90% 가까이 금리로 올린다. 그래서 몇 프로 올리냐? 0.25% 올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살짝 하락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콩 증시는 왜 하락했나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은행 무더기 등급을 강등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가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세계 최고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형은행의 투자 등급을 무더기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안화 쇼크가 지금 2015년을 연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경기 부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ETF들도 그래서 잘 안 가고 있고요. 항생도 잘 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차이나도 잘 안 가고 있죠. 차이나 전기차도 차전이라고 하죠. 차전도 잘 안 가고 있는 게 다 이런 중국 증시가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고 경기 부진 때문에 이 ETF들은 잘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 7월 26일 날 FOMC 미팅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프로 할 건가? 0.25% 확률이 88.7%다. 그래서 거의 0.25% 금리 인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있잖아요. ETF 뭐 나스닥 100이나 S&P 500 그냥 꾸준히 모아 가시면은 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금리가 내릴 것 같냐 보니까 뭐 내년 연초까지도 1월 31일이거든요. 24년 1월까지도 금리는 아직 동결 수순이고 그다음에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 그래서 한 뭐 내년 중순이나 그 정도가 이제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봐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존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유로존 지금 유럽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이제는 서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물가가 거의 다 잡힌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뭐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1.6% 마이너스 돼서 고점 대비 5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코덱스 S&P 500이 0.15% 마이너스 됐고요. 나스닥 100이 0.06%. 그 다음에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95%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1.95% 마이너스 됐고요. 미국 테크 탑10은 0.3% 플러스. 인도 니프티 50 합성은 0.53% 플러스. 그 다음에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1.61% 마이너스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2차전지는 뭐 0.93% 마이너스 됐고 TQQQ는 0.07 마이너스, SOXL 쏙3 6.43% 마이너스 돼서 저는 이거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필 에너지가 지금 청약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10주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미래에셋은 받을 확률이 0.6주고요. 삼성은 0.3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셋으로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뭐 필 에너지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청약 이런 소식이 있으면 공모주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한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을 찾는 앨런 장관 지금 미중 반도체 규제 공방 예상 이거를 제가 조금 살짝 길게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아쉬운 쪽이 중국을 방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 미국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아쉬우니까 중국을 지금 뭐 전달에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와서 지금 중국 와서 시진핑 만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넷 옐런 장관이 와서 이제 시진핑 또 만나겠죠. 아니면은 주요 인사들 만나거나 이런 게 왜 이렇게 올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국채를 사줘라. 지금 뭐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자마자 지금 미국에서는 851 빌리언 달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뭐 가까이 뭐 1000조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돼요. 지금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중국이 만약에 그 국채를 다 판다 하면은 결국 뭐 달러 가치가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국채를 그래도 들고 있거나 사달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앨런 장관이든 토니 블링컨이든 와서 중국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언론들은 뭐 중국 죽이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아쉬운 쪽이 오는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쪽이 미국이니까 이렇게 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 주도권은 중국이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힘 빠진 탈 중국,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니켈 있잖아요. 니켈의 최대 공급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거의 니켈 채굴량을 거의 장악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니켈 뭐 이런 채굴 기술이 중국이 진짜 기술력이 좋고, 그러니까 리튬이나 니켈이나 이런 거를 장악할 수가 있다. 이런 생산을 장악할 수가 있고, 로비도 일단 중국이 잘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뭐 중국의 기술이라고 하면은 기술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중국 기업이 전기차에 필수로 들어가는 니켈 최대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장악했다. 그래서 뭐 지금 쭉 보면은 한국 업체랑도, 한국이랑 미국 업체라도 랑이랑도 지금 시설 투자를 협력하고 있다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3개 공장을 건립했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중국 전기차에 필요한 니켈을 정제하는 과정을 전수하면서 막대한 니켈 매장량을 확보한 인도네시아를 길들였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시장을 지금 장악을 했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 원자재 공급원으로 지배력을 키워왔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뭐 세계 최대 니켈 보유 생산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니켈의 뭐 전 세계 매장량의 22%까지 달하고요. 세계 1위라고 나와 있고, 생산량은 뭐 1000킬로톤, 1000킬로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계 생산량 중 37%를 차지한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를 어떻게 차지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5년 전만 해도 니켈을 대량으로 채굴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기술력이 부족해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 손을 내민 건 중국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3개 이상의 니켈 관련 공장을 설립하고, 예를 들어서 포드 자동차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처리 시설에 4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3월에 발표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뭐 인도네시아와 함께 중국의 대형 재련회사인 화유 코발트 있잖아요. 화유 코발트도 참여한다. 제가 예전부터 화유 코발트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니켈이나 코발트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유 코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중국의 닝보리친과 함께 니켈 생산에 상호 협력하는 MOA 각서를 체결했다. 2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왜 장악했냐, 중국이 장악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 기술, 고합산 침출 기술력 때문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10년 전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계속 중국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개선해 나오면서 중국 국영기업의 자회사인 엠피가 지금 파푸아뉴기니 공장에 이 기술을 도입해 노하우를 쌓아왔다. 그래서 이미 이 10년 전부터 이런 기술 노하우를 쌓아왔고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의 숙련된 기술 인력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해 기존 모델을 벤치마킹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에 위치한 니켈 매장지의 지분을 가진 캐나다 회사인 니켈28의 전략 책임자인 뭐 마틴 바드라는, 중요한 것은 기술과 지식 전달하는 중국의 능력, 이 중국의 능력이 이걸 잘하고 있죠. 중국이 뭐 중국 기술자를 파견해서 다 1대1로도 다 가져간다, 산업을 가져간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기술력이랑 인력을 거기다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 기술을 계속 무시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한테 무시를 당했었잖아요. 근데 발전한 것처럼 중국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다가 발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특히나 짐바브웨에도 리튬 채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화유 코발트가 나옵니다. 중국 저장 화유 코발트가 리튬 매장량 최대 수준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도 리튬 채굴 및 가공을 시작했다. 그래서 리튬 전광은 리튬 광석을 가공해 농축한 고순도 광물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 이게 국내 뭐 LG, 삼성 SDI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에 쓰이는 수산화 리튬을 지금 이런 화유 코발트가 생산을 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유 코발트는 2022년 4월에 호주의 광물 업체 프로스펙트의 리소스로부터 아카디아 광산을
4억 2,200만 달러에 인수를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달을 해서 가져가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게 무섭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기술력을 길러야 됩니다. 중국이 이런 생산 기술력은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탈중국화는 지금 학생들이 태국 국제학교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국제학교 가치가 1조 원대로 쑥 올랐다. 그래서 태국 국제학교 SISB가 뭐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은 태국 국제학교 중 유일하게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SISB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방콕 여기가 10억 달러가 돌파를 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돌파했냐면은 결국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왜? 중국의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중국 전기차가 가장 태국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공장을 또 짓는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태국 전기차 판매량만 봐도 네타 V가 지금 비아디의 아토3를 제껴서 정상을 차지했거든요. 지금 뭐 아토3가 상반기에는 35%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네타가 지금 이번 달에는 2200대 팔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 태국 뭐 전기차 시장은 거의 중국이 장악했다. 이 자료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읽어드리면은 지금 비아디가 6월 달에만 1800대를 팔았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11,000대를 지금 태국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지금 6월까지 11,000대 팔아서 35%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전기차요. 그 다음에 네타 V는 2,200대를 팔아서 총 5,9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모델 Y 3,600대, 총 3,600대 이런 식으로 팔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쭉 보면은 거의 다 뭐 중국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 합작, 뭐 볼보, 그다음에 상하이 MG 뭐 이런 데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니까 거기에 태국 국제학교도 지분이 많이 올라간 거다. 이런 가치가 올라간 거다.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하니까요. 왜냐? 체리 자동차도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중국 자동차인 체리 오토모빌이 7월 5일 신흥산업에 관한 중국 아세안 포럼에서 아세안 시장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리홀딩스 한번 이거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뭐 이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내연기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로 제조 시설을 설립하는 의도를 강조했다. 그래서 아세안 시장을 장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체리 체리 자동차도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세안 시장이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거의 앞마당 먹거리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볼트 에너지도 지금 태국의 배터리 조립 공장을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볼트 에너지가 태국의 배터리 모듈과 팩을 조립하는 2개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23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그래서 스볼트 에너지도 쭉 중국 전기차 뭐 이런 배터리 생산 업체죠. 그래서 태국에 이런 배터리 모듈과 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하반기에 이렇게 연다고 나와 있고요. 뭐 쭉 보시면은 뭐 네타랑 또 협력해서 하나 봅니다. 그래서 네타 자동차가 태국에 팔려야 되니까 스볼트 뭐 배터리를 넣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23년 말에 완공될 거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스볼트 에너지는 지금 장성 자동차랑 호준 등 기존 고객사들과 협력한 한편 신규 고객사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기업이랑 업무 협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볼트 에너지가 몇 등이냐고 보면은요, 쭉 내려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좀 많이 내려와 있죠. 스볼트 에너지가 1.23%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에서 5월 세계 전기차 인도량이 43%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점유율은 58%에 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면은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보면 비아디가 1등입니다. 지금 성장률은 101%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은 21%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2등으로 성장률은 66%, 점유율은 14.3%. 그 다음에 상하이 모터스 싸이기 31.5% 성장률,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29% 성장률, 지리 자동차가 45%, 스탈란티스가 20.7%,
그다음에 뭐 현대기아가 1.7% 상승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릭스 파트너가 지금 현지 브랜드가 올해 처음으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는 이렇게 50% 이상 점유를 못했었어요. 이 점유율 있잖아요. 점유율을 50% 이상 못했었는데 결국 뭐 이렇게 중국 내 로컬 브랜드가 50% 이상 이제 점유율을 차지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이제 중국 자동차가 국내에서도 이렇게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지금 뭐 쭉 보시면은 알릭스 파트너스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영향력의 변곡점을 넘었으며 2030년까지 중국 시장 점유율을 65%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가 꾸준히 30년까지는 차지할 거라 나와 있고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중국 브랜드는 올라가고 있고 독일이나 뭐 그다음에 뭐 어디죠? 재팬, 중국, 독일이나 일본은 계속 내려오고 있다. 내려오는 지금 추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보면은 이 자료를 보면 잘 나가고 있고 이제 수출까지 또 할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전기차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팔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유럽이랑 남미로 지금 계속 이렇게 저변을 넓히고 있죠. 그래서 어제 SIC 이 회사가 지금 유럽에 공장을 짓는다고 나와 있었고, 남미 브라질에는 비아디가 공장을 짓는 걸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미도 곧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은 유럽, 남미, 아세안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은 미국으로 중국 전기차가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K 배터리가 또 점유율을 깎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지금 배터리 점유율을 보니까 CATL이 36.3%고 그다음 비아디가 16.1%로 1, 2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3등은 LG 에너지솔루션 13.9%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률을 보면은 CATL이 59%고요. 비아디가 107%. LG 엔솔도 많이 올랐네요. 56% 성장률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파나소닉은 37%, SKO는 9%. 여기 보면은 뭐 EV 에너지는 150%. 그다음에 선화전자는 51%, 거시아는 29%, CALB는 55%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성장률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캐파는 커지고 있어요. CATL도 54GWh에서 86GWh로 늘었고요. 지금 점유율이 깎인 LG 에너지솔루션도 21GWh에서 33GWh로 이렇게 용량은 배터리 용량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점유율 한번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CATL이 36.3% 가장 많은 점유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아디가 이렇게 거의 뭐 둘이에서 절반이 넘어갔죠. 그 다음에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 파나소닉, 뭐 SK온, 삼성 SDI 뭐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유율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을 이렇게 많이 무시한다고 해도 이런 판매량을 보면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점점 무서워지는 게 엊그제만 해도 갈륨이랑 게르마늄 통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이게 불꽃이 튀어서 리튬에 들어가는 흑연까지 만약에 이거를 제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발만 동동 구를 수가 있다. 이게 무섭다. 왜냐, 흑연에 중국 의존도가 89% 거의 90% 가까이 달하기 때문에 흑연을 만약에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를 못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샤오펑의 G6 있잖아요. 신형 G6가 신모델이 출시됐는데 4일 만에 28,000개의 주문이 확정됐을 거라고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고, G6 대기기간이 10주를 초과함에 따라 용량 늘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많이 뭐 공장을 더 많이 가동을 하고 있고 뭐 24시간 풀 가동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많이 생산량을 늘려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샤오펑 주가도 이미 뭐 한 달 사이에 71% 올랐습니다. 그래서 샤오펑, 리오토 이 주가가 또 다시 잘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급등을 하게 되면은 또 유튜버들이 달아주겠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다룰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세 가지 스타트업 업체들 2년 전에 유튜버들이 많이 다뤘더라고요. 급등을 해서 사람들 개미들이 많이 보니까 이게 다뤄드렸는데, 지금은 뭐 다 폭락을 해서 다 팔고 없겠죠. 근데 이제 다시 시작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가 또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이나 전기차는 잘 달아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꾸준히 그냥 여러분들 꾸준히 저는 자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OXL 어제도 쏙3랑 TQQQ 그 다음에 V55 S&P 500 ETF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ETF 꾸준히 모아갔습니다. 그래서 TQQQ나 쏙3는 2주씩 샀고요. QQQM이라고 하죠. 나스닥 100 ETF 좀 작은 건데 그것도 2주 샀고 V55 한 주 샀습니다. S&P 500 이렇게 한 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사모으다 보면은 뭐 좋은 일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주식 자산 증가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뭐 다른 돈 많으신 분들이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21년에 제가 2,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산 증가가 주식 자산. 근데 22년에는 43%가 아니라 4,300만 원. 그 다음에 23년 지금 뭐 6월 달까지밖에 안 지났죠. 근데 5,700만 원이 늘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게 1년이고요. 이게 1년치고 이게 1년치에 이렇게 늘었는데 왜 갑자기 5,700만 원이 늘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 전에 수량을 계속 모아왔잖아요. 계속 모아오니까 이게 주식이 갑자기 빵 오르니까 이렇게 제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자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부자이신 분들에게는 세 발의 피지만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늘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쌀 때 사서 수량을 많이 모으는 게 계속 중요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렇게 주식이 쌀 때 사서 수량을 늘려서 많이 수익을 얻으셨잖아요. 타이거, 나스닥 100이든 S&P 500이든 필라델피아 반도체든 미국테크 탑10이든 그렇게 했었잖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가장 지금 저가로 내려가 있고 그래서 저는 차이나 전기차에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저가일 때는 꾸준히 계속 수량을 늘려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가치 이런 걸로 판단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